안녕하세요. 리오입니다. 이번에는 썰로 점술과 타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담겨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술은 보통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거나 지금 시점에 일어나고 있거나 아주 가까운 과거의 일이지만 의뢰인이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할 때 쓰이는 초자연적인 형태의 것입니다. 고대부터 있었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술은 고대에는 신관이라는 인정받은 존재들에 의해 행해졌습니다. 별자리를 비롯한 천체의 움직임과 구름의 흐름, 그런 것들을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나 거대한 인물에 대한 예측을 하거나 어떤 물질을 통해 환각을 보거나 꿈을 통해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대한 거대한 사건을 예측하거나 위대한 인물들의 등장이나 사고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거북이나 자라 등의 등껍질 무늬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하기도 했고 다양한 동물의 뼈나 혈관 등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재문을 통한 계시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국가의 행사였던 점술은 점차 국가의 영역뿐 아니라 민간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으로 전해진 점술은 먼저 귀족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귀족들의 가문의 발전을 위한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언제쯤 후사가 생길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국가와 거대한 인물에서 가문이나 개인에게 맞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점술은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개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발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상업이 발전하고 개개인 간의 거래가 확장되고 신분에 상관없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 부를 취하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를 취하고 싶었고 부를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들이 귀족이 되거나 혹은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민간에도 점술에 대한 흥미나 욕구가 생겨나면서 점술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종교의 변화 등으로 신관, 제사장이 소멸하게 되면서 그리고 민간에 형성된 니즈에 맞게 점술이 나름의 규칙성을 갖추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승이 가능해지면서 점술가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전에 신관이나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존재에 대한 신성함이 점술에 대한 신비함으로 변화하면서 점술이라는 것이 서서히 민간 신앙처럼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술에 대한 우려는 고위층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민간에서 예전의 제사장 혹은 신관 같은 지위를 가지기 시작하면 혼란이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그로 인해 신분제 사회에서 점술가의 영향력이나 지위는 상당히 제한되었지만 고위층 역시 어느 정도 점술을 이용했고 점술에 이미 갖춰진 신비함으로 인해 점술과 점술가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에도 점술이 가진 신비함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점을 가볍게 재미로만 즐기는 분들이 많다는 것과 법률적인 것으로 점술의 신비함을 이용해 일어나는 범죄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술에 대한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 가장 잘 발전하고 저변화가 잘 된 가장 대표적인 점술이 손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금은 서양과 동양에서 모두 발전했습니다. 손금이 발전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있지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손금 자체가 어느 정도 규칙성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공식화하기 좋으면서 개인의 개성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동양에서는 관상도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공식화하기 좋다는 점은 별자리와 숫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수비학을 통한 서양 점성술과 생년일시와 숫자, 문자, 문양 등을 결합한 동양 점성술의 다양한 발전을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술은 일상에 있는 별, 하늘, 거북이나 자라의 등껍질, 꿈, 손금, 생년월일 같은 것들에서 조금 다른 무언가를 특별하게 여기며 그 특별함에는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특별함에
의미를 부여하며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고대부터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인쇄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게임 카드가 등장하고 이 게임 카드들이 랜덤하게 뽑히는 방식을 통해서 이 순간 이런 생각을 할 때 이 카드가 나온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통해서 기존에 게임용으로 쓰이던 카드들을 점술에 사용하는 시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서양에서 대표적으로 타로 카드가 이에 속합니다. 카드를 매개체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점술인 타로는 총 78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장의 메이저 아르키나 혹은 대비밀 카드, 56장의 마이너 아르키나 혹은 소비밀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장의 메이저 아르키나 카드는 넘버링과 함께 각 카드에 키워드가 함께 적혀 있으며 56장의 마이너 아르키나 카드에는 4가지 상징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동전으로 코인 혹은 드니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상징은 잔으로 쿠프 혹은 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징은 막대로 완드 혹은 바스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번째 상징은 검으로 소드 혹은 에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상징물을 들고 있는 시종 혹은 공주, 기사 혹은 왕자, 왕비, 왕이 그려진 16장의 카드와 1부터 10까지 숫자만큼 상징물이 그려진 40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로 카드는 처음에는 트럼프 카드처럼 특정한 타로 게임을 위한 게임 카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타로 카드는 13세기이며 78장의 카드 구성이 온전하게 현재까지 전해지는 최초의 타로는 마르세유 타로입니다. 이 마르세유 타로는 16세기에 대량 생산 그리고 판매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임 카드로 사용되던 마르세유 타로의 경우 현대 점술에서 사용되는 타로 카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메이저 아르키나의 순서와 네이밍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카드에서 13번에 위치한 죽음, 데스 카드의 경우 마르세유 타로에서는 13번인 것은 동일하나 이름이 없는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0번으로 그려지는 바보 카드의 경우 마르세유 타로에서는 숫자가 없는 카드로 그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에서는 8번이 힘, 11번이 정의 카드로 구현되어 있지만 마르세유 타로에서는 8번이 정의, 11번이 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40장의 숫자 상징물 카드에 인물이나 추가 구성물이 그려지지 않고 상징물만이 그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 카드로 시작한 타로 카드는 18세기에 신비적인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타로 카드에 사용된 구성물이나 그 배치 등이 단조롭지 않고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며 메이저 아르키나에 사용된 이미지나 인물 등이 스토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현재 타로점에 많이 사용되는 라이터웨이드 타로가 등장합니다. 라이더웨이트 타로는 기존의 타로 카드에 새로운 해석을 추가해 앞서 언급된 것처럼 메이저 아르키나의 8번과 11번 카드의 번호를 바꾸고 숫자가 없었던 바보 카드에는 0번을, 이름이 없었던 13번 카드에는 명확한 의미를 가진 죽음, 데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40장의 상징물 마이너 아르키나에도 상징물의 개수와 위치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추가 구성을 하면서 숫자를 이용하는 수비약, 별자리 등 다른 점술과의 연계를 높이고 조금 더 점술에 용이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타로는 더욱 신비함과 의미를 갖추게 됩니다. 현재 점술에 쓰이는 다양한 타로는 이 라이더 웨이트를 기본으로 하여 변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각 카드별 기본적인 상징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각 카드별로 세부적인 상징과 의미에서 개성이 생기면서 타로 마스터의 리딩에 많은 변수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들마다 선호하는 타로 카드가 다르거나 질문자의 질문에 따라 다른 타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동시에 두세 개의 타로를 사용하며 점을 보는 방식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로를 통한 점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점술가와 점을 보는 사람의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이 점술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해당되는 카드를 본인이 직접 뽑으며 점의 상당한 부분에 개입됩니다. 이러한 개입 요소는 점을 보는 사람에게 새로운 흥미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점을 보는 사람의 감이나 촉을 넘어서 어쩌면 점을 보는 그 사람을 지켜봐주는 어떤 존재가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세계관으로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타로는 카드 자체가 가진 아름다움과 신비함, 그리고 다양한 상징과 점을 보는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다양한 메시지와 신비함, 거기에 참여를 통한 재미와 몰입감을 갖추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로 역시 일상적인 것에서의 조금 특별함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많은 카드들 중에서 해당 카드를 직접 뽑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타로도 다른 점술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신뢰도는 없으며 직접 개입한다는 특별성으로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어떤 현상이 과학적으로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는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타로 점을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점을 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일상에서의 힘듦을 위로받거나 조금 더 특별한 조언이 필요하거나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필요하거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지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거나 확신이 필요하거나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본인의 진짜 속마음을 느끼고 싶거나 하는 등의 일상에서의 조금 다르고 특별한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점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점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놓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이란 요소가 신비한 요소이고 하나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에 너무 많은 자원과 시간을 소모하거나 너무 빠져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점이든 약간의 특별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신뢰도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점이든 가볍게 재미로만 즐겨주시길 바라며 자신에게 필요한 방향성에 있어서 가벼운 조언으로 용기가 부족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자신을 향한 응원으로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희망에 대한 믿음의 자양분으로 삼고 자신의 발전이나 노력을 위한 지지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